대한민국의 독자적 군사 능력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최근 미 국방부가 2026 국가 방위 전략을 공개했는데요. 대북 억제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우리 군의 방위 역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과 의미 또 대응 전략까지 디펜스 프라임에서 촘촘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보니까 3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미 국방부가 전쟁부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현판은 바꿔놨어요. 행정명령을 바꿔놨는데 아직 이제 미 의회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쓰는 공식적인 전쟁부라고 쓰고 있는데 지난해 말에 이제 국가안보전략 NSS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NSS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이제 국방부 또는 전쟁부 차원에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국가 방위 전략을 발표하는 그게 NDS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NSS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국가 전체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작성에 책임을 지고 있고요. NDS 같은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제 전쟁부 장관 이 인원이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무게감이 상당히 큰데 그 이유가 뭐냐면 NDS는 미국의 전쟁 수행 매뉴얼이자 예산의 어떤 지침서예요.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결정한 전략서입니다. 또 실제로 NDS를 바탕으로 해서 미군의 부대 배치, 무기 체계 개발 또는 이제 방위분 부담금 협상 같은 이 논리적이고 법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발간된 NDS에서는 우리나라와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이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12페이지에 13페이지 보게 되면 DPRK 섹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LOE라고 해요. 라인 오브 에포트, 노력선이거든요. 노력선 3에 뭐가 돼 있냐면 동맹 부담 확대에 집중적으로 이 어떤 것들이 연계돼 있어요. 그 이야기들은 이제 조 박사님하고 이제 서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표현이었거든요. 이게 사실 이번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제 워딩을 보면은 한국은 북한 억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좀 재미없지만 영어 원문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Primary Responsibility. 이건 뭐냐면은 핵심적인 책임을 한국이 지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에 있어서.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게 조금 간단하게 단순 명료하게 말하면 이제 니네 방위는 니네가 책임져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나오는데 뭐냐면 with critical. critical은 핵심적이라는 얘기거든요. But more limited US support. 그러니까 핵심적이지만 중요한 게 뭐죠? more limited. 아주 한정적인 미국의 지원 이 얘기거든요. 두 가지예요. 크리티컬은 제가 보기에는 핵 억제 능력을 말하는 거고 more limited. 좀 더 훨씬 더 줄어든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은 뭘 의미냐면 바로 재래식 전략이거든요. 또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은 충분히 능력이 있다. 국방비 많이 쓴다. 방위산업이 강하다. 그냥 아주 강력한 군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북한군은 위협적이지만 구식이고 노후화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종합해보면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충분히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이 얘기고 그러니까 미군은 크리티컬한 핵심적인 지원을 하겠지만 재래식 지원은 좀 더 제한을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래식 억제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고 주한미군의 규모, 성격은 재조정된다. 이미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군 주도로 공식화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이 워낙에 뭐 국방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좀 회피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한국군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건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둘 다라고 봅니다. 네. 둘 다라고 보고 있고 예전에 제가 그 연합사 근무할 때 보게 되면 이런 거를 많이 썼어요. 영어 표현으로 한국군 주도하잖아요. supported라고 썼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지원이 된. 그다음에 이제 서포팅 두 가지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장되고 발전된 개념이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력이 강화됐고 미국의 입장이 봤을 때는 할만해. 재래식 전쟁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도 할만하겠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건데 우리 군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게 저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기회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게 어떤 전시 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현재 한미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작권 이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전 요소는 많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첨단 과학기술군을 가고 있지만은 정보, 그 다음에 화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의 어떤 지원 없이는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초전에 그 무지막지하게 재파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뭐랄까 막아내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첨단 과학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북한이 러시아를 대신해 싸워주면서 반대급부로 얻어온 그런 어떤 과학 기술을 덧입힌 첨단 과학 기술 체계가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영역도 지상, 해상, 공중,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인지까지, 우주까지 다 확장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적보다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선결이라 하는데 이 감시 정찰 능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영역으로 확장해서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영역의 이제 감시 자산이 다 전개가 됐으면 실시간대 그걸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실시간대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또 통신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것을 플러그인 했을 때 작동되는 시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게 NDS에서 나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회는 극대화하고 이제 도전을 상쇄시켜서 그 도전을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고 간과하게 되면 그 도전이 뭐가 되냐면 위협이 됩니다. 네. 그다음 위협을 놔두게 되면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유사시에 큰 어떤 해를 당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로라면 사실 뭐 전시작전권을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연결이 될까요? 그거는 필수 전제죠. 지금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전시작전권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체제도 거의 없어요. 아마 우리 말고는 유래를 찾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자, 한국전쟁 6.25가 터지면서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이 됐고 한국군은 전력이 없잖아요. 취약하잖아요. 유엔군에게 지휘권을 이양을 합니다. 근데 이게 70년대 유엔군 사령부는 유명무실화되고 다 공고로 돌아갔으니까요. 근데 한미연합사가 창설이 되면서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한국군도 커지고 작전권이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기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전권을 환수하는데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상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을 나눈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보적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마지노선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미연합사가 만들어질 때는 사실은 냉전 체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 공산권의 남하를 막는 프론트라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은 미국이 가져가고 평시작전권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전권 이원화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원화될 수가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전시작전권은 지금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조건에 기초한 작전권 이양에 따라서 이제 IOC, FOC가 되고 이제 이게 끝나면 FMC가 남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군이 대북 방어를 주도하는데 이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NSS에 이어서 NDS까지 나왔잖아요. 네. 여기 끝나면 이제 NMS가 나와요. 합참의장 차원에서 밀리터리 스트래티지가. 이 얘기는 뭐냐면 주한미군이나 미국 본부 쪽에서는 작전권 이양에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아무래도 군사 교리상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군에게 지휘권을 미군이 넘긴 사례가 거의 없어요. 미군은 아무래도 좀 적극적이지 않은 반면에 예. 백악관, 트럼프 행정부는 확실히 마음을 굳힌 것 같아요. 전시작전권을 넘겨주는 걸로. 왜냐? 그게 미군 해외 원정군의 운영의 재편, 지금 재조정 단계거든요. 그게 부합하고 또 해외 동맹의 방어의 부담을 줄이려는 게 트럼프 행정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아마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도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빨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회와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네. 지금 북핵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서 미사일 탄도 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풀었어요. 그다음에 그 수건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확보도 좀 가능해지고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시작전 환수는
여러 가지 뭐 제한적인 조건도 있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계 5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이지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임기를 잘 활용을 해서 네. 우리 국방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죠. 말씀대로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데요. 우리 국방부가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이제 올해를 선포하고 이제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이 갖춰야 될 핵심 능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갖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전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속도와 전작권 전환을 하는 그 가져오는 그 시간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시간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왜? 안보라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8일 안규배 국방부 장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작권 전환 추진 평가위에서 올해 전작권 전환의 핵심 단계인 FOC, 그 2단계죠. 검증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제 3월에 있는 FS와 8월에 있는 UFS를 통해서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결국에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이제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2단계가 끝나고 3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3단계가 FMC라고 하는데 이게 Full Mission Capability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한국군 주도로 이제 미래 연합사령부가 이제 창설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연합사령관이 미군이지만 그때는 이제 한국군이 사성장군에서 이제 미래 사령관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을 꼬집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조직이 혁신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운서님 생각해 보시면 그 이 혁신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누가 평가를 해야 되죠? 그 내부에 있는 네. 그러니까 혁신의 대상자가 혁신을 하면 됩니까? 평가를. 그렇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합참 이하의 전작권 전환 추진단에서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는 내부 평가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수행되는 전쟁을 보게 되면 군사력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 자산까지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측면에서 타임, 외교, 정보, 군사, 그 다음에 경제, 국내적으로는 펌시 이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군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평가단을 만들어서 내부 평가가 한 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의지대로의 정치적 의지대로 이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에는 PPBES를 따르게 되면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유사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고 꼭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가지고 이 전작권 전환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맥락을 좀 짚어보면 한미동맹은 미국 주도 연합방위였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전략적 파트너 동맹으로 이제 방향은 좀 잡힌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 2025년 이후 한국의 역할 확대를 콕 집어 언급을 했는데 이례적으로 높이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게 된 서로가 각자의 안보 역량을 책임지는 구조로 이제 달라지는 걸까요? 아이가 성장을 하면 네. 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전쟁 시기에는 수십만 명의 미군이 와 있었고, 그다음에 냉전기에도 보통 한 6만에서 한 10만 가까이 최대 주한미군이 있었어요. 지금 28,500명이거든요. 그럼 한미 동맹이 형성이 되고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초기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물론 한미 상호 방위 지역에 태평양 지역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그 당시 우리가 50년대에 태평양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범위는 한반도고 주적은 북한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한국의 국력이 커지면서 점차 변화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어디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 파병이에요. 이거는 한미 동맹의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선 거죠. 그렇죠.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성격은 이제 변화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과거에는 한국을 지키는 게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었거든요. 공산권에 남아.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의 미국의 견제는 뭐냐? 주한미군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계철선이 아니고 지금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군으로서 활용을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의 억제력을 충분히 한국이 담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노선이 바뀐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북 억제력을 책임져야 되지만 그러나 세계 최강인 미국과 군사 동맹을 맺음으로써 네. 자, 핵 억제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제공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한미군과 해법 체계는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되죠?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핵을 가진 북한, 그다음에 일본도 가공할 만한 군사 대국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상당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 중심적 트럼프의 외교 안보관이 사실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다. 한국이 이제 지불 능력이 생겼다. 그다음에 충분히 미군과 주고받을 수 있는 바게닝 파워가 생겼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네. 이제 이 한미 동맹은 이제 상호 동등한 주고받기식의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 NDS에서 유연하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얘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주한미군 병력 감축이나 전략적 재배치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게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500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18,000명이 이제 육군이에요. 육군에서 보게 되면 3개 여단이 있는데 기갑여단 하나, 항공여단 하나, 그다음에 다른 장 로켓여단 하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공군은 8,000명 정도 되는데 그 이후는 이제 F-16 전투기를 한 70여 대를 운영하고 있고 해군과 해병대는 이제 전투 병력이 없고 참모진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8,5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해서 일도련선, 그러니까 일본 열도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까지 이르는 선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주한미군을 이제 전환해서 쓰겠다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 대신에 여태까지 북한의 어떤 남하와 북한 플러스 중국이겠죠. 남하를 저지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어떤 그 체형과 체질을 육군 중심에서 이제 해군과 공군 중심으로 이제 변모시키겠다는 어떤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주한미군이 통합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평택, 그다음에 공군이 있는 이쪽에 서해안 쪽에 있는 기지들이 전략적 중심지로 이제 평가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곳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원래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의 어떤 공격을 억제하고 이제 유사시에 이제 그걸 막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그 전력이 고스란히 이제 자기 쪽으로 대만 이슈라든가 중국 이슈로 전환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의문의 일패를 갖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북한이거든요. 여태까지 자기가 계속해서 재래식 무기 체계와 핵 이런 것도 고도화시켜가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을 지향하고 있는 어떤 미군과의 어떤 결전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 몸값을 높여갔는데 그런 것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이렇게 주한미군이 이제 공군과 해군 중심으로 가게 되면 어디하고 유사해야 되죠? 주일미군하고 좀 유사한 형태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연하면서 현실적인 접근인데 결국에는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어떤 구조라든가 임무, 미션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날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가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딱 갈라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을 이제 주로 담당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엔 뭐냐면 그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의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그런 중국을 견제하는 기지들이 남아 있고 또 식구지원사령부라고 하는 아태 전체적인 어떤 사령부에 대한 군수 지원하는 부대도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대만 유사시라든가 아니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결전이 있을 그런 상황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기지들은 그런 어떤 싸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쫙 짚어보니까 주한미군에서 육군보다는 이제 공군 쪽에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냉전기 때는 거의 최대 10만여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이 왜 있었냐면 인계철선이에요. 그 부대가 주로 어디 있었죠? 동두천 이런 그 MDL 군성 인근에 있었거든요. 예. 왜냐 대규모의 지상전을 한국전쟁의 추억인 거죠. 사실은 기억인 거죠. 재래식 전력을 통한 대북 억제를 한국군에 넘긴다 그러면은 지상군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브런슨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 이미 지난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력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의 아파치 부대 해체 지금 아직 뭐 명확한 결론은 안 났지만 그거는 이제 수순으로 간다. 왜냐하면 아파치 부대도 지상 전력이거든요. 사실 지상 전력 억제를 위한 거거든요. 육군 항공대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 억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에 활용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파치 부대는 해체 흐름을 보이는데 역설적으로 지난 상반기에는 군산에 MQ-9 리퍼 대대가 창설됐거든요. 이거는 중고고도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사실은 타격 능력까지 갖춘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서해에 있으면 중국 북방 함대부터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은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능력을 확장시켜서 물론 한국 안보에도 기여하지만 중국에 대한 억제로 전환한 것 같다. 네. 그리고 아까 조 박사님이 제1도련선 얘기했지만 제1도련선이 10점이거든요. 일본에서 오키나와 그다음에 동중국해, 대만 포함해서 필리핀, 남중국해, 몰라카이 해협. 이 안에 중국은 미 해군력이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고 미 해군력은 그걸 돌파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충돌하거든요. 근데 주한미군 사령관 브로든 사령관이 거꾸로 된 주한미군 한반도 지도라고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를 그린 지도가 있어요. 원래 오래된 건데 주한미군이 의도적으로 작년부터 공개하기 시작을 했고 작년 연말에는 브로든 사령관이 주한미군 홈페이지 일면에 그 지도를 올려놓고 장문에 글을 썼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미국의 증원군이 제1도련선을 돌파하려고 할 때 지금 오키나와 동남중국해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주한미군 한반도는 이미 도련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련선을 중국이 거봤자 이미 주한미군의 억제력은 도련선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도를 거꾸로 만들어 놓고 보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획기적으로 바뀐다는 표현까지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변화된 미국의 안보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한미동맹의 협업체계, 우리 안보 체계를 변형시켜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다면 미국은요, 국가 방위 전략 언제부터 왜 공개했을까요? 딥하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세계 경찰 역할에서 벗어나 본토 방위를 최우선 국가 방위 전략으로 내건 미국. 미국이 이런 전략을 내세운 건 최근 글로벌 위협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과거 국방 전략에는 어떤 국제정세 흐름이 반영돼 왔을까요? 미국의 국가 방위 전략, 이른바 NDS는 백악관이 발표하는 국가안보 전략 NSS를 실현하기 위해 국방부가 제시하는 세부 지침입니다. 국가안보 전략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처음 공개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통합적인 지침 체계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미국 상원의원이었던 슬레이드 고드는 국방부와 백악관이 의무적으로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1986년 국방부 개편 법안인 골드워터 니콜스 법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했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되며 미국 행정부는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하게 됐는데요. 당시만 해도 국방부의 국방 전략은 별도로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NDS가 최초로 공개된 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임 시절입니다. 그 전까지 국방부는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 QDR을 통해 의회의 국방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는데요. 그러나 군 내부와 동맹국의 국방 전략의 방향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할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즈펠드는 새로운 형식의 국가방위 전략 NDS를 공개했습니다. NDS가 최초로 공개된 2005년 3월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 선포 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 여파로 당시 NDS에서는 국경 없는 테러 조직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다른 나라와 안보 협력 구축을 통해 세계 어디든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되던 가운데 두 번째 NDS가 공개됐습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위협으로 명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테러전에서의 승리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위협 사이에 균형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했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육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약속했죠. 이후 비핵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듯했지만 결국 파행을 맞았는데요.
2008년 NDS는 이런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NDS는 미국 의회가 제정하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2017년 법정 의무 보고서로 격상됐는데요. 이후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NDS를 공개합니다. 2018년 국가방위 전략의 가장 큰 변화는 테러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점인데요.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 그리고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 기지와 움직임으로 미국의 안보 위협이 재편된 겁니다. 2022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각기 다른 위협으로 규정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죠. 이런 상황을 반영해 미국은 러시아를 당장 물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급박한 위협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경쟁적 도전으로 규정했는데요. 이에 맞설 수 있도록 동맹국들의 역량을 하나로 묶는 통합 억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흘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본토 방어와 서반구 안보를 핵심으로 내세우며 동맹국 각자가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국가방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국가안보 질서를 좌우해온 국가방위 전략 NDS. 이번 전략은 앞으로의 안보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오늘 미국의 2026 국가 방위 전략에 담긴 메시지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북핵 대응의 재래식 억제를 우리 군에 1차적으로 맡긴다라는 내용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이거가 좀 궁금합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만큼은 위협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현존 위협이라고 규정까지 했는데 이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는 거잖아요. 박사님께서 이제 객관적으로 보시기에는 북한의 핵 능력을 이 정도까지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타격 능력으로 보면 미 본토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적어도 1000km 내외의 사거리를 달성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북한의 ICBM 발사는 단 한 번도 정상 각도 발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0km를 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4,000, 5,000km 정도는 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화성 15, 16, 17, 19, 20까지 모두 고각 발사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높이는 뭐 6,000km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상으로. 그러나 이 거리는 다 동해에 떨어졌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상 각도로 발사하는 것보다 북한 주장은 고각으로 떨어지는 게 훨씬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뭐 어불성설이고요. 정상 각도로 발사해서 대기권에서 순항을 하고 재진입하는 기술, 재진입한 다음에 다시 목표를 맞추는 기술을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경우에 따라서 말을 바꿔요. 타격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건 정치적인 수사고 기술적으로는 아직 없다 하는 게 정설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 전구, 한반도 전역과 주일 미군 호방기지 7개에 있는 주일 일본 전역까지는 불행하게도 북한의 핵타격 능력이 있다. 왜? KN-24, 24, 25, 화살 1, 2 같은 전략 순항 미사일까지 포함하면 여기까지는 핵 투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게 가장 보수적인 판단이거든요. 미국이 말이 은근히 바뀐 게 또 있는데 바이든 때는 확장 억제라는 표현을 수차례 썼는데 이번에는 언급이 없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모든 면에서 예. 해외 동맹에 대한 방위 부담, 지원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 주한미군이 있고요. 미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도 지금 NSS, 국가안보전략서에서 빠졌고 NDSS도 빠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과거에 2022년에 NDS에서는 제일 우선의 적이 위협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 북한, 이란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일 우선은 본토, 서반구, 그다음 중국, 러시아, 그다음 놀랍게도 이란이 앞서요. 그리고 북한이 그 다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지금 해외 방위, 미국의 위협 순위에서 중국은 본토보다 낮아진 반면에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북한이 이란보다 뒤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석유 패권에 대한 어떤 선호도 때문에 이란이 앞서갈 수도 있지만 네. 어찌됐건 비핵화라는 용어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란보다 뒤 후순위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시야에서 북한이 좀 더 멀어졌다는 얘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북한을 억제되는 책임이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죠. 우리 군이 사실 한국형 삼축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해왔는데요.
NDS 지금 저희가 짚어보니까 결국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떻게 강해질까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해하지 마실 게 뭐냐면 지금 독자적인 어떤 한국형 억제라고 말씀하시는데 라인 나우는 아니에요. 예, 라인 나우는 아니고 해 가면서 계속해서 구축해 나간다는 어떤 비전과 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탄도미사일은 발사하게 되면 상승의 단계가 있고요. 상승해서 이제 종말 단계까지 이제 대위권 외나 내나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아니면 회피 기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는 단계를 중간 단계, 그다음에 마지막에 표적으로 이제 향하는 종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공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종말 단계도 상층, 중층, 하층이 있는데 하층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게 뭐냐면 천국2 같은 경우는 요격고도가 15에서 20km 정도가 되는 거고 미국산 이 패트리어트 팩3 개념 같은 경우는 요격고도가 4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종말 단계에 이제 하층 정도로 지금 현재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미국 자산인 팩3와 사드가 들어와서 이제 좀 촘촘하게 하층과 중층 그 중간 단계를 좀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그 대공방어 시스템을 갖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이 저희가 지금 위협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형 아이언돔 LAMD라고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28년도에 개발을 마치고 2031년도에 배치가 되면 약 북한의 어떤 장사정포가 쏘는 어떤 궤적을 봤을 때 수도권을 이제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km 미만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탄체라든가 드론 이런 것들은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1년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천궁2보다 요격고도가 이제 2배가 높은 천궁3 사업도 작년 7월달에 이제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어 나갈 거예요. 미래 진행형이죠. 그다음에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이제 L3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격고도가 40에서 60 정도가 되는데 지난해부터 이제 양산에 돌입했고 27년부터 이제 배치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27년 내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격고도를 100km까지 올리니까 종말 단계 상층을 담당하는 LSM2 같은 경우도 28년까지 개발될 예정이에요. 개발이 되고 나서 양산과 배치가 되면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요격고도가 90에서 500km 정도가 되는 저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해상에는 이지스함에 탑재를 해서 쓸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중간 단계와 종말 단계를 커버할 수 있는 SM3도 이제 전력화될 예정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작권이 전환되게 되면 이런 위협들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종말 단계의 이제 그 하층과 중간층 정도의 수준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걸리면서 이게 2030년도 어간 정도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 구간과 또 전 구간 단위로 해서 촘촘하게 세분화된 지역들을 요격할 수 있도록 이 중첩되게 운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인 어떤 의미에서 빨리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도 어간이 돼야지만 촘촘하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안에는 갭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결국에는 전환됐다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중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갭 필러를 미군과 잘 조율해 나가면서 우리가 개발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거야, 감시, 결심 대응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잘 유두리 있게 융통적으로 이렇게 조율해 나가면서 네. 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북 억제 관건은 핵 무력입니다. 자, 우리도 핵 잠재력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핵무기는 사실은 핵무기로밖에 못 막습니다. 재래식으로 막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북한의 지도부가 제거될 수 있다는 위협은 줄 수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요격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자 일반적으로는 적이 10방 쏘면 한 7, 8발 맞고 우리가 10방으로 쏴서 다 맞추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핵무기는 한두 발만 맞아도 초토화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거든요. 그럼 방법은 핵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핵무장이 답이라면 G7 국가 중에서 지금 영국, 프랑스, 미국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 세계 200개 내 국가 중에
핵무기를 가지고 공식 인정받는 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핵무기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 능력이 뉴클리어 케이퍼블 컨트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나라들은 저 가난한 북한도 만드는데 왜 안 만들까요? 첫 번째, 가지고 있어봐야 쓸 일이 없다. 1945년 이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 푸틴도 저렇게 100만 명, 150만 명 사상당하는데 못 쓰잖아요. 그다음 유지보수에 천문학적 돈이 듭니다. 미국이 향후 2026년부터 10년간 매년 950억 달러를 핵무기 유지 보수 운영 현도화에 쓰게 돼 있거든요. 가지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파키스탄 보세요. 핵무기 있는데 나라는 거덜나 있잖아요. 비만 오면 홍수 나고 IMF 구제부문 받고. 또 하나는 가지게 될 때는 천문학적인 제재, 경제가 붕괴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지는 게 답은 맞습니다. 안 쓰는 게.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항상 위협을 하고 있으니 미국이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유사시에 우리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험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일종의. 그렇지만 남들이 봐도 문제없는 그게 이제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그런 핵을 활용한 핵 추진을 활용한 전략적 억제력 확보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핵 추진함 운영을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고 이게 바로 농축우라늄이거든요. 근데 20% 미만은 저농축이고 20% 이상을 고농축이라 이란이 지금 60% 가져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를 넘으면 의심받아요. 일단 무기급이니까. 90%까지 가면 이게 히로시마에 들었던 고농축 우라늄탄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축 권한을 국제사회가 거의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다음에 연료를 사용하고 나면 이걸 재처리하면은 연료가 안에서 분열하면서 플루토늄 239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처리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일본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 농축 권한을 받는 게 확실히 필요합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 재처리 권한을 세트로 확보하게 되면 이건 누가 봐도 핵무기는 아니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또 재처리를 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폐연료봉 처리에 아주 여유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더 시도할 필요도 없지만 평화적으로 농축,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세트를 가지게 되면 유사시에는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미 국방부가 새로운 이제 NDS 발표한 직후에 이제 국방부 정책 차관이 방한을 했어요. 한 25일부터 27일까지 1월 달에 일정을 가졌었는데 그때 어떤 내용을 의논을 했습니까? 이 사람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정책 차관 엘브리치 콜비죠. 그 인원은 실질적으로 국가 방위 전략 NDS를 그 작성에 지휘한 인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전부터 한반도에서의 북한에 대한 대응은 한국군이 하고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겨냥해서 견제의 어떤 융통성을 좀 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주장해왔던 인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NDS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거를 주도한 인물이 방한을 했다라는 것은 이 NDS가 나오기 전에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좀 꾸준히 이제 소통을 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 결과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방한했다고 보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인태 지역은 글로벌 성장의 중심지이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제조업의 핵심 허브라고 말하면서 21세기 지정학적 중추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지역의 항방은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 번영 자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 견제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과 관련돼서는 아시아의 안정은 어느 국가도 이 지역에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도련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인원의 방안을 보게 되면은 NDS에 나와 있는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 전환, 조정 이런 부분들을 한국 정부와 또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방한한 것이고 결국에는 이런 조직을 봤을 때는 이 문서를 뭐 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지정학적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026 국가 방위 전략은 한미 동맹의 70역에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국방력이고 이제
한국의 자주국방 체계에 이제 그 박차를 가해야 될 때고, 그러나 지금 지구상에서 완전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건 사실은 비효율적입니다. 미국도 엄밀히 보면 자주국방 아니에요. 동맹의 기지라든지 거점이라든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능동적 자주국방이라는 개념을 써왔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적정국방. 그러니까 모든 돈, 버는 돈 다 써서 무기만 사면 우리가 최강이 될 거요. 그거 굶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건 아니죠.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 북핵 위협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규모에 맞는 적정 국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다가 동맹 안보를 결합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확장 억제나 핵 억제 같은 거 되겠죠. 전략 억제력. 이제 상호 주고받는, 민윤하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국방 체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도 미국의 국방 체계, 방어 체계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해야 되는, 거기에 이제 균형점을 맞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된다. 네. 따라서 이번 미국의 NDS를 기회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국방 체계를 가속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변곡점 얘기를 하면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 세 가지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번 NDS에서 첫 번째 위협이 그 본토에 대한 위협을 가장 큰 걸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에 있는 주한미군이 본토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어떤 전진 노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북한을 한국군이 전담을 하고 나머지 이제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일도선 상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이 될 수가 있고, NDS 마지막을 다 들여다보게 되면 제조업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콜비 장관도 마찬가지로 21세기 어떤 형방을 좌지우지할 곳이 이곳이고 그 이유는 제조업 기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큰 역할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중국의 그 무지막지한 100만의 드론봇을 대항하기 위해서 현재 미국이 무인체계 기반으로 해서 계속 군사력 증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본토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 지리적으로 멀리 떠져 있고 제조업 기반도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속내는 뭐냐면 한국과 일본, 이 지역에 있는 제조업 기반, 대만까지 포함해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무인체계를 그 개발을 박차하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차세대 K방산의 입장에 보게 되면 이런 어떤 무인체계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대량 생산 체계가 하나의 어떤 K방산으로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갭을 좀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현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정권 임기 안에 이제 전작권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북한을 독자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억제하거나 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갭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 그거는 미국과 이제 어떤 뭐랄까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전작권 전환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능력 갖추기 전까지는 어떤 부분들은 상호 협의하에 연합성을 발휘하는 어떤 지혜를 저희는 발휘해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도 이제 NSS와 NDS를 발간하고 우리나라도 유사한 문서들, 계획 문서들을 발간합니다. 그 안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갭 차이, 시간에 어떤 극복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지리적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방안도 들어간다면 더 효율성 있는 전작권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미국의 2026 국가 방위 전략과 우리의 대응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